다음 주제는 해외 ESG 평가 기준에 대해서 발표하실 분인데 윤성성 아주대 로스쿨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상법과 국제거래법 전문가로서 상사판례 학회 부회장, 경찰법 학회 부회장, 기업법 학회 이사님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우리 윤성성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일단 제가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요. 자료가 상당히 자세하게 돼 있어서 발표에서 빠진 것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상당히 법률적인 거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로 해서 이 개념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이론적인 또는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이고 동시에 그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준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파이낸셜 퍼포먼스, 재무적인 성과만 신경 쓰면 돼야 되는데 또다시 ESG라고 하는 것을 신경 써야 되는 시기가 돼서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코스트가 법 준수 비용이 더 증가되는 그런 불안한 입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비자가 불안하다고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은 더 불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해외에서 ESG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사용하는 지표나 특히 매트릭스, ESG 매트릭스 중심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첫 번째 기조 발표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ESG 이 매트릭스나 평가 항목은 기본적으로 ESG 프레임하고 ESG 리포팅 시스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팅 시스템이나 법률적인 프레임을 떠나서 그 평가 항목을 잡는 것은 구름 잡는 얘기가 되고 실제로 기업의 준수 비용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서 세 가지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인증하는 등급을 매기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레이팅 프로바이더스가 한 7, 8개 메이저가 있는데 거기에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법률적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요것만 누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ESG가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평가도 하고 등급도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등급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국가에서 특히 EU를 비롯해서 미국에 있어서 이 ESG에 관련된 프레임과 관련된 국가의 팔러시나 법적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ESG가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법률적인 비용과 리스크가 발생되는 점에서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리포팅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결국 국제적인 리포팅 기준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한 리포팅 기준은 사실은 범용성이 있는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평가기관에서 하는 리포팅 서비스와 관련된 기준이 한 2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IFRS가 여기 관련하기 때문에 이 리포팅 기준도 어느 정도 나중에 통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그럼 먼저 이 평가 기준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ESG를 평가를 해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평가 항목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결국 ESG 매트릭스를 쓰는 이유는 ESG 자체가 뭐 사회적으로도 기여를 하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가버넌스도 좋은 그런 기업이나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말을 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텐저빌리티입니다. 가시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나 할 때 그 구체적인 평가 단위나 이런 걸 뭘 가지고 측정할 것인가, 측정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점이고, 세 번째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ESG의 이 수준이
상승되는지 아니면 하향되는지 자체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그레스를 명백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그 세 가지 목적으로 이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ESG 매트릭스는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매트릭스를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 왜냐하면 리포팅 할 때는 그것이 요구되지만 매트릭스를 전체적으로 ES를 평가하기 위한 레이팅하기 위해서 매트릭스를 어떻게 쓰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매트릭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준을 제정하기는 어렵고요. 많은 상업적인 회사들, 아까 평가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건 문제인데 이 매트릭스는 각 국가의 프레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트릭스를 이해하려면 프레임을 떠나서 매트릭스만 보게 되면 이해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쓰는 매트릭스를 보려면 그 나라의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제를 먼저 보고 규제 목적에 부합하는 매트릭스 쓰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거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진출할 거나 해외와 거래를 할 때 있어서 그 나라의 매트릭스에 부합하는 기준을 안 갖고 있으면은 아까 탄소세를 부담하는 그런 거와 같이 매트릭스의 기준이 너무 낮으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해외 거래, 국제 거래와 관련돼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투자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의 글로벌 인베스터즈 중에서 89%가 이 ESG 퍼포먼스가 괜찮은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트릭스의 기준이 너무 낮으면 이런 투자받기에도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를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제품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제품에서 이게 마케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트릭스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결국 그 미니멈으로 그 나라의 법적 규제에서 요구되는 것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리걸 리스크가 있습니다. 법 준수를 안 한 거에 있어서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ESG를 그렇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ESG 평가 기준의 상호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프레임워크하고 매트릭스하고 리포팅 시스템이 아주 연동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매트릭스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말해서 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프레임워크를 떠나서 또는 외국의 프레임워크를 떠나서 그 매트릭스만 하게 되면 그냥 상업적으로 과시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이지 법 준수 비용과 관련돼서는 충분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에 맞는 평가 기관, 평가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ESG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범용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를 제가 분야별로 인바이러먼트, 그다음에 소셜, 그다음에 가버넌스 기준으로 세 개를 나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매트릭스를 잡고 그 매트릭스에 나온 것을 어떻게 퀀티파이, 숫자로 보고서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매트릭스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쓰는 거, quantifiable 매트릭스 있고, 또 하나는 그냥 yes, no 이런 시스템을 있다, 없다, 뭐 회사의 팔러스가 있다, 없다, yes, no로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수화하지는 않고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보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와 고려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에 자기 회사의 매트릭스만 잘 관리하면 됐는데 지금은 서플라이나 벤더까지 규율하는 시스템이 유럽에서 좀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를 할 때 자기 회사의 매트릭스뿐만 아니라 서플라이어 벤더까지 고려해서 매트릭스를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씩 그 중요한 분야별로 매트릭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환경 관련 매트릭스를 보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 가장 미니멈이 뭐냐면 그린하우스 가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것이 매트릭스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그린하우스 가스는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산화탄소, 메탄,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뭐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배출량을 측정해서 그걸 보고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어 폴루션 매트릭스가 있는데 요거는 온실가스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특히 대기 오염에 관련되는 온실가스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거기 보면 부유물질 같은 것들을 입자물질 같은 것을 이 매트릭스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는 공기 역학 직경당 입자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계량화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에너지 컨섬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킬로와트 C를 가지고 전기 소모량을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입방미터당 리터를 그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 물 사용량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폐기물 관련입니다. 폐기물 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요거는 킬로그램이나 톤이나 그 다음에 큐빅미터로 단위로 평가를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더 넓은 개념인데 이제 지금 순서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내려오면 이제 이 자연자원, 천연자원을 얼마만큼 고갈시키는지를 중요하고 특별히 토지 사용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구체적인 지표는 토지 사용량, 그 다음에 자연자원 고갈률, 그 다음에 그런 거와 관련된 것들을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계량화할 수 없는, 퀀티파이 할 수 없는데 실제로 이게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환경 관련된 그 감시를 하는 기구를 두고 있는지 회사 안이나 조직 안에 그 다음에 유엔의 그 TCFD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 임플리멘트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표현해서 yes, no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계량화할 수 있고 뒤에 거는 yes, no로 평가해서 그게 있으면 반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ESG 평가 지표를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치 않아 갖고 이게 항상 여기서 연동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지표도 이것도 굉장히 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첫 번째가 상대적인 이 임금 지표입니다. 요거는 생활 그 물가에 대비해서 이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종업원의 복지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Diversity, Equity, Inclusion Percentage라고 하는데 이건 앞자를 따서 DEI 인덱스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 그 회사의 인력 구성이 어느 정도 이 다양화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평등하게 남녀 비율부터 포함해서 평등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세 가지 지표를 해서 그 고용돼 있는 이 다이버시티 퍼센티지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게 이제 재미있는데 이게 뭐 양성평등, 평등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요거는 젠더 페이 갭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평균 임금이 얼마나 차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퀀티파이 하는 그런 팩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일부는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종업원의 만족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종업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회사는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평가하는 것은 종업원의 직원 추천 점수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약자로는 ENPS라고 쓰는데 네트 프로던트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직원들 사이에서 자기 회사를 얼마만큼 추천할 건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맨 밑에 이렇게 보시면 0에서부터 10까지 지표를 써서 이 중에서 90은 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싶고 가족이나 친척이나 추천하고 싶다고, 0에서 6까지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7하고 8은 별로 관심 없다.
예,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응답자의 수에서 반대하는 응답자의 숫자를 전체 응답자 수에서 뺍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를 잡습니다. 그럼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는 종업 만족도가 높고 괜찮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설문조사를 계량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중요한 종업원의 이 회사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와 달리 이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냐고 느끼는 해피니스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회사에 활동할 시간을 부여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거는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지표는 굉장히 이 회사의 사회적 기여도와 종업원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사회 환경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회사도 망할 수도 있고 종업원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기술과 재취업을 회사에서 얼마만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 다음번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얼마만큼 돈을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퇴직금은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은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퇴직금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 앤 세이프티와 관련된 지표인데 요거는 이 회사 안에 사고 건수, 그 다음에 이 회사 안에 헬스 앤 세이프티 팔러시를 두고 있는지, 요거는 뒷부분은 헬스 앤 세이프티 팔러시 이건가요? 이게 지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빨간 거 누르는 거? 근데 안 되지. 이건가요? 이거, 예. 그래서 여기 헬스 앤 세이프티는 팔러시를 두고 있는지 아는 거를 그거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사고 건수는 산재 건수까지 다 포함해서 결국 중대재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벌써 점수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인권과 관련된 것인데 요거는 이 회사의 그 인권 관련 위반 사건으로 지적을 받은 그런 사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인권 관련 인권 관련 위반과 관련된 횟수, 그 다음에 인권 관련된 어떤 정책을 회사에 채택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계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기업으로 봐서는 이 파이낸셜 퍼포먼스하고 조금 떨어지는 것인데 처리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기부하느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우에는 이 자기의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펀딩도 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 사이언티픽 리서치. 이거는 회사 자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자기 업무와 관련 없는 데다가 도네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기부하는 행위. 그다음에 직원들이나 회사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같은 거 하는가 하는 거를 퀀티파이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더 넓은 건데요. 이거는 결국 이 사회적인 부를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멀어진 입장인데 요거는 결국은 사회 전체의 아퍼레이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주로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 같은 데다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지, 그 다음에 결국 새로운 제품,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안 나오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는지 이런 거를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가버넌스 매트릭스인데요. 가버넌스 매트릭스도 우리나라 아까 지금 소유와 의사결정과 다르다고 하는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그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뭐 지배 구조가 나쁘면은요, 기본적으로 종업원들하고 그 임원들의 임금 비율의 격차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타나도 성과에 대한 것이면 되는데 성과와 관계없이 많이 주는 거,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executive compensation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요 average employee의 compensation하고 비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되면 나중에 소비자나 종업원들이 하는 건 별로 없는데 회사는 굉장히 엉망인데 왜 많이 받느냐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quality of governance body라고 하는데 요거는 회사 의사결정 그 기구의 조직의 구조가 얼마나 질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executive board의 그 회사 이사회나 조직의 이사회의 다양성, 결국 그 의사결정 기구의 한쪽에서 다 또는 내부자들이 다 와서 이렇게 한 결정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사회이사 같은 것이 좀 많으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executive board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한쪽을 신경을 못 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number of commitmen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위에서 보실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버넌스를 말하게 되면 CEO와 보드 멤버, 이사회, 체어맨하고를 구별을 해야 된다, 분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표로 하는데 공통 지표에는 보통 그런 걸 잘 안 집어버렸습니다. 영국 같은 거는 그 강조로 하지만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회사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보드와 체어맨을 나누는 것, 체어맨과 CEO를 나눈 거를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할 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게 가버넌스를 크게 향상시킨 것은 지금 학문적으로도 디베이트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지금 안 난 상태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꾸 이사회하고 대표이사를 구별을 해서 대표 집행 임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 그렇고요. 법률적으로도 대부분의 일반적인 회사는 집행 임원을 반드시 두도록 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회사의 윤리 기준과 부패 방지와 관련된 기준이고 대표적으로 이 회사들이 이 경영을 잘못하게 돼서 회사 돈이 밖으로 새 나가면 결국은 회사의 구성원과 소비자 다 포함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엔타이 커럽션 폴리시를 회사가 갖고 있는지 요거는 건수를 따지지 않고 회사가 그 기준을 갖고서 얼마만큼 임플리멘트 잘 해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yes, no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금 문제인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절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가버넌스 이슈에서 보통 매트릭스 쓴 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건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그 세금 갖고 사회적으로 정부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amount of tax paid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금 얼마 많이 냈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세금을 절대적인 양보다 자기의 그 수입에 비례해서 세금이 얼마만큼 냈는지.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지만 실제로 자기 수입에 비해서 적게 내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걸 퀀티파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 오브 ESG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 서플라이 체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는 매트릭스 잘 관리하고 이런 걸 가버넌스 잘 하고 있는데 그 벤더나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다른 회사들의 매트릭스가 잘 관련되지 않는 회사들과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그런 회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논리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키 ESG 매트릭스에 대한 것이 자기네 회사 것만 아니라 여기 보면 벤더 서플라이 파트너까지 다 관리를 하는 것에 이 가버넌스 매트릭스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것이 이 세 가지 매트릭스, 분야별 환경, 그 다음에 소셜, 그 다음 가버넌스와 나눠서 매트릭스를 한 것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매트릭스 어떻게 쓸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워크와 관련이 있다. 그 나라의 법적 규제나 팔러시를 준수하게 적합한 매트릭스를 이 중에서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 한 20개에서 그 이상의 매트릭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의 팔러시에 따라서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더 많은 매트릭스를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고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걸. 그래서 이 결국 매트릭스 개수는 그렇게 결정하고 매트릭스를 갖고 실제로 얼마만큼 이 지표가 개선이 됐는지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표 성과 지표를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결국 그냥 그 뽑아낸 게 지금보다 나아졌는지 안 할지 알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프레임워크도 고려하고 성과 목표를 같이 관리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매트릭스가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평가 기관들, 레이팅 프로바이더스에 대해서는 어제 김진범 교수님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7개, 8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상업기관입니다. 주로 투자 회사를 갖고 있거나 하는 것을 투자자들을 위해 갖고 이 MSCI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와 레이팅하는 게 두 가지인데 그 숫자가 좀 다릅니다. 저기 MSCI 레이팅을 보게 되면 회사에 자기가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건 14,000개 정도 되는데 비해서 실제로 레이팅하는 거는 그보다 비용이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보시면은 거기는 4만 개 회사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레이팅은 2만 개 정도 절반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룸버그에서 하는 것도 보면 이 데이터는 12,000개 정도 되는데 이 그 필드별로 나눠서 이 스코어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고 나머지도 이제 약간 특징이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뭐 무디스 이런 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요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예. 나머지는 돈 받고 하는데요. 여기는 무료입니다. 여기 맨 밑에 써 있죠? For free. 왜냐하면 이게 체리티에서, non-profit 체리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주로 environmental 데이터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쭉 클라이밋 데이터를 이 펀드별로 쭉 나눠서 레이팅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좋은 점은 뭐냐면 바이어스가 적을 수 있습니다. conflict of interest가 없으니까 좀 나을 수가 있는데 앞에 7개 그 기관들은 다 돈 받고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마케팅도 해야 되고 소비자의 만족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소비자는 A를 기대했는데 뭐 B나 C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맡기지 않고 딴 데 한 번 더 해볼까 하는 얘기가 듣고 또 그렇게 하더라 하면 거기를 안 가고 딴 데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ESG가 본격하게 되기 전에 몇 년 전에 외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아까 소개는 안 했는데 한국금융법학회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한국의 메이저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전부 다 EU 쪽에 이제 유럽 회사들에 가서 인증받는데 러시하고 있다. 그 신문 기사의 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뒤에다가 그런 의문을 붙이면서 이상하다는 취지로 은행들이 고객들의 돈을 모아서 인증받는데 인증회사 돈 벌게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다 상업적인 비즈니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증한다 그러면 민간에 따면 다 이제 상업적인 비즈니스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프레임워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레이팅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증을 너무 많이 하고 여러 군데서 하니까 문제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평가를 하는데 이게 신뢰하느냐, 트랜스페런시가 있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포텐셜 컴프렉트 인스트리스터 전부 다 비즈니스로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조금 코치를 해서 좋게 봐주고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좀 좋게 봐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트랜스페런시 문제하고 컴플릭 인터레스트 문제가 있으니까 레귤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레귤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그린워싱이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이 ESG 지표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상 레이팅을 높이 받아서 우리는 레이팅이 좋은 회사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린워싱 문제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 인터레스트하고 그린워싱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레이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규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에 관해서 김진범 교수님 발표하실 때도 레이팅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뢰성의 문제. 그래서 그러면 요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팅과 관련해서 실제로 규제가 또는 규제를 할 목표로 준비하는 나라들이 이제 보면 유럽 관련돼서는 2022년에 Call for Evidence on ESG Rating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ESG 레이팅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했는지를 봐야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이 됐고요. 그럼 영국에서는 이게 지금 여러 업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마케팅을 하니까 이 과당 경쟁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코드 오브 컨덕트 같은 게 필요하다. 레이팅 기관에. 이제 그걸 이제 주장한 예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더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워싱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ESG와 관련해서 이게 너무 평가가 남용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SEC가 직접 개입을 해갖고 실제로는 ESG 관련 제대로 못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공시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규율을 하기 위해서 fair and efficient 마켓을 위한 이 미스리딩을 없애기 위한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 나중에 입법적으로 약간 하는 게 있습니다. 텍소놀로지 같은 것도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자세한 거는 발표문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레이팅이 사업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예전에는 M&A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가치 평가나 이런 것이 제대로 해서 M&A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잘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나중에 리걸 리스크, 다른 리스크는 이 우발적 손해 같은 거에서 커버가 되는지 그런 걸 따지게 되는데, 지금은 M&A 할 때도 ESG를 고려하는 듀 딜리전스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MSG 듀 딜리전스는 요구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EU 건데요. EU 거는 EU가 요 디렉티브를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직 이것이 완성된 디렉티브로 채택은 안 된 건데, 작년 2월 달에 이 디렉티브가 뭐냐면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와 거래를 할 때 Corporate Due Diligence Duty가 있고 Due Diligence of Director, 그러니까 회사 전체에 상대방 회사에 대해 Due Diligence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사들도 그런 Due Diligence 제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여기 identify, preventing, mitigating, accounting of negativ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product impact를 반드시 due diligence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M&A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것을 이걸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사의 이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due diligence 할 수 있도록 오버싱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회사 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만약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로 치면 이사의 성관주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걸 디렉티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디렉티브가 채택이 되지 않고 지금 리뷰 중입니다. 이게 만약 채택이 되면 앞으로 EU 쪽에 있는 회사들하고 M&A 할 때는, 또는 우리가 EU 쪽에 있는 회사들하고 M&A 할 때는 이 듀리리스 리퀘어먼트 다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를 보시면, 프랑스는 2017년에 이 대규모 회사에 대해서 이 ESG와 관련해서 자기들의 이 사람과 지구상에 애드버스 임팩트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애뉴얼 리포트를 플랜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독일의 경우는 보시면 Corporate Due Diligence in Supply Chain이라고 하는 이 독일은 법을 만들어 갔고요. 이것이 이제 2023년 1월,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를 해서 거기서 이 서플라이 체인의 이 리스크, 특히 휴먼 라이츠 바이레이션을 반드시 듀딜전스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ESG 전반이 아니라 지금 외국의 법에 보면 ESG 한 섹터, 특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일 사람들은 인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그 관심 있는 분야가 이 아동 노동하고 관련된 것에 듀딜리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면은 특히 굉장히 경제 수준 낮은 경우에 아동 노동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그거에 대해서 특히 서플라이 체인까지도 아동 노동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 듀딜리전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시행된 것이고요. 영국의 경우는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기 때문에 결국 EU 기준 디렉티브를 따라갈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영국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지만 2021년에 보면 영국이 ESG와 관련해서 각종의 그 목표나 이런 계획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Environmental Statement에다 반영하고 리포트에 쓰도록 그 법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재미있는데요. 미국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그 법을 단행법으로 많이 만듭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거 만든 지 벌써 좀 된 건데요. 더드 프랭크 액트에 보면 1502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콩고 공화국에서 만들어진 텐틀리움, 틴, 아연, 골드하고 텅스텐, 이거는 수입을 못하고 만약에 이걸 수입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게 인권 문제가 없다는 인증을 먼저 받도록 자기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권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나라를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뒤에 또 이런 나라가 또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Transparency and Supply Chain Act를 만들어 갖고, 요거는 Human Trafficking, Slavery 이런 걸 쓴 제품은 여기 미국에 가져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아까 특징이 저게 영어로 썼는데 저게 위구르입니다. 위구르. 보시면 이 위구르에서 만들어진 any goods, wares, articles는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구르뿐만 아니라 위구르 인근 국가까지 포함시켜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위구르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관계가 없다. 이 강제 노동하고 관계가 없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쪽에서 하는 거는 강제 노동으로 만들었다는 걸 일단 추정을 하고 그걸 반대로 입증하도록 이렇게 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나라별로 만드니까 언제든지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문제되는 나라.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특이한 건데, 뉴욕 패션 서스테이너빌리티 소셜 어카운터빌리티 액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패션에 대해서 뉴욕에서 만들었을까요? 맨하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하탄에서 패션 디스트릭에서 옷을 사면 세금을 안 냅니다. 10% 이상 디스카운트 받고 살 수 있습니다. 맨하탄 안에서. 그래서 이 패션 인더스트리하고 뉴욕이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요. 패션 인더스트리가 노동징약적이고 노동 착취적인 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 비즈니스 전 세계적으로 애뉴얼 글로벌 레버뉴가 이 100 밀리언, 100만, 1000만, 1억 불 이상 되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결국 굉장히 착취적인 그걸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리포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sclosure Environmental and Social Due Diligence Policy Process and Outcome을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 뉴욕주 상원 하원에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미국의 최초로 환경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법이 됩니다. 몇 분 남았죠? 지났나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공시와 리포팅과 관련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EU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목만 보시면은 우선 EU에는 지금 디렉티브가 2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는 먼저 시행됐고, 이건 올해 시행이 된 거라서, 요거는 전부 다 EU와 관련된 이게 주로 금융기관 또는 상장회사들에 대한 규제고요. 리포팅. 그 다음에 요거는 CSRD라고 하는 거는 파이낸셜 리포팅보다 서스테이너빌리티까지 포함해서 더 폭넓게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폭넓게 이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제는 주로 큰 회사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춘 이 밸런스 시트를 기준으로 하거나 매출을 기준으로 하거나 종본수를 기준으로 해서 좀 큰 회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공시와 관련해서 부실 공시 같은 거, 부적절하게 공시하는 거가 생겨서 그러는데 밑에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사노미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EU의 이 그 용어를 이 그린하우스 또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쓰려 그러면은 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함부로 그런 말을 용어로 쓰지 못하도록 쓴 텍사노미 레귤레이션입니다. 요거는 EU의 디렉티브의 밑에 레귤레이션에 해당합니다. 2개의 레귤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로카본 벤치마크 레귤레이션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하는 걸 함부로 정량적인 기준을 제대로 안 쓰고서 이렇게 쓸까봐 요 기준을 2가지로 벤치마크 기준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익스플레인 해야 될 것들을 벤치마킹 할 때 카본 이 배출에 대해서 어떤 벤치마크를 써야 될 것인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레귤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2015년에 마던 슬레이버리 액트라서 지금 이게 착취적인 노동이 굉장히 영국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 2015년에 이미 거기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대적인 노예제도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이를 휴먼 트래피킹이나 슬레이버리를 규율하기 위해서 그런 거와 관련된 스테이트먼트를 each financial year 매년 회계연도별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건 TFCD와 관련해서 이 영국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이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된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종업원 500명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이 목표와 이런 그 타겟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3가지로 가버넌스와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스트래터지 4가지입니다. 매트릭스 앤 타겟 요게 거기에 이제 요거는 매트릭스와 타겟이 프레임워크하고 바로 연결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SEC가 이 룰을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Enhancement of Standardization of Climate Related Disclosure.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적인 ESG 디스클로저가 아니라 Climate Related Disclosure만 좀 규율을 하겠다고 하는 뜻이고, 요게 금년 이 프로포즈들이 작년 3월 달에 됐는데 지금 거의 지금 올해 지금 4월 달에 이 파이널라이즈 하라고 예정을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전부 다 공시하는 내용이 스코프 1, 2,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의 직접 거래와 인다이렉트 경우 스코프 2까지는 여기는 이견이 별로 없는데 스코프 3를 포함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코프 3 중에서는 모든 게 아니라 꼭 관련되는 산업만 돼 있어서 요게 그러면 이 스코프 3를 포함시킬 건지 안 포함시킬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일단 2개만 먼저 할 수도 있고 요까지 포함해서 완성으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카본 릴레이티드 디스클로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매트릭스 중에서 온실가스와 관련된 건 매트릭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ES 디스클로저 심플리케이션 액트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하원에서 이제
법안이 발의된 것이고 아직 법은 안 됐는데요. 요거는 결국 아까 그 법에서 나온 게 디스클로저가 ESG 디스클로저니까 아까 카본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걸 복잡하지 않게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ESG 그린워시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래서 SEC가 여기 보면 이 서스테이너빌티 펀드나 그린 펀드나 이런 말을 쓰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80% 이상의 에셋을 그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특정 분야에 포커싱한 펀드라고 할 때는 80% 이상의 에셋을 거의 투자한다는 뜻이고, 요거는 당연히 여기도 포함돼서 그래서 ESG라는 용어를 쓰거나 서스테이너블이나 그린이나 소셜 리스폰시블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기 펀드를 소개하고 하려고 그러면 80%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요건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보통 펀드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의 경우는 요거는 액트는 아니고 룰인데, 요거는 2022년에 벌써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벰버에 만든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방위산업체에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뭐라고 할지 우리나라 조달청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는 나사,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죠. 나사나 이런 데하고 거래를 하는 서플라이어는 클라이밋 리스크나 리질런트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메이저 페더럴 컨트랙터라고 해서 이 거래량이 5천만 달러 이상 되는 애뉴얼 컨트랙터가 되게 되면 스코프 1, 2, 3 이미션을 다 리포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규모가 작은 750만 달러 애뉴얼 컨트랙터가 그 정도 될 때는 스코프 1, 2만 보고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ESG 지표 중에 하나가 전부 다 법률적으로 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간단히 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좀 아직 법이 된 건 아니고요. 캘리포니아나 뉴욕 쪽에서 ESG 관련 서프라이 체인까지 리포트할 수 있는 연방법 말고 주 차원에서 지금 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실 테니까 하나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벌써 시행됐습니다. 시행돼서 리포팅은 올해 2월 달부터 여기 있습니다. 예. 올해 10월 달부터 올해 10월부터 리포팅을 하도록 돼 있고, 리포팅 시작하고 한 리포팅 자료를 모아서 2026년부터 강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적으로 이 리포팅하는 보고서, ESG 보고서를 하는 기준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요게 첫 번째가 약간 그동안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신 분은 요거를 사습을 주로 이제 보셨는데, 이 사습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이 IFRS 주로 이제 국제 회계 기준 만드는데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뿐만 아니라 넌 회계 기준이 아닌 비회계 기준에까지 합쳐서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 사스 거를 지금 당분간 쓰고,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게 두 가지, General Sustainability와 관련한 거가 Climate Related Disclosure를 두 개로 나눠서 이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되면 팩터들도 매트릭스도 다 이거에 따라서 돼야 될 것입니다. EU와 관련해서 하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상업기관인데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상업기관이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많이 지금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요 섹터를 세 가지로 기준을 이제 스탠더드를 나눠서 제너럴한 스탠다드하고 섹터별 스탠다드하고 그 다음에 토픽별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산업별로 똑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찾아봤더니 대학은 어떻게 하나, 대학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하는 일반적인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대학에 대한 에듀케이션 인스티튜트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I 스탠다드라는 건 단일 스탠다드가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이 중요한데, 여태까지 이제 ESG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면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프레임워크하고密접 관계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프레임이냐, 우리가 EU와 거래를 하는 회사냐,
미국하고 하는지 양쪽을 다 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ESG 매트릭스와 스탠더드와 리포팅 시스템은 결국은 프레임워크, 정부의 법률 체계와 그 가이드라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ESG 기준을 만들다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 기준 맨 마지막에 4번에 있습니다. 한국의 프레임워크, 우리나라의 법률적으로 지금 리포팅은 지금 아직 강제가 안 돼 있고 하니까 그러면 프레임워크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트렌드까지 고려해서 우리에 맞는 매트릭스를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